네, 오늘 지수는 비록 약세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이상엽 이사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자텔미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실적으로 골라봤습니다. 2024년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실적 시즌에는 각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숫자가 얼마나 좋아졌냐, 그리고 시장 컨센을 얼마나 넘어섰냐,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게 주요 포인트인데요. 이번 실적 시즌에는 유독 실적이 잘 나와도 세론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지금 보신 것처럼 텔레그램에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을 상회한 종목들을 쭉 정리한 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0% 컨센을 상회한 기업을 정리해놨는데 총 71개 종목이 나왔고 그 안에는 미용, 방산, 조선, 바이오, 화장품, 게임 등의 섹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블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이 안에서 매매를 한다면 크게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나만의 단 하나의 종목을 찾아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쭉 이제 찾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71개의 종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다른 방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두 번째 방인데 여기에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영업이익 80% 이상을 상회한 종목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방을 참고해서 2분기 실적주들을 한번 재정리해봤습니다. 총 18개 종목으로 추려봤는데 대표적으로 신재생 쪽에서도 이제 풍력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일부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주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기자재로 대표되는 종목 성광밴드도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종목 중에 하나로 들어갔고요. 다음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면은 휴재를 포함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한 종목 메디톡스와 휴재 그리고 비올 마녀공장 그 외에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주가 급등세 나와줬었죠. 일단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한번 재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과 함께 이 중에서 나만의 한 종목이 될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먼저 이상엽 이사님, 올해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섹터를 좀 추려봤을 때 어떤 섹터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네,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섹터가 정말 대표 섹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수주 산업과 관련된 쪽 섹터가 좀 많은 것도 이렇게 확연히 눈에 좀 체크해 볼 만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부 소부장 또 일부 차부품주들도 실적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게 화장품 눈높이가 높아서 조금 이번에 좀 미스한 기업들도 있고, 대신에 반면에 좀 큰 섹터 흐름에서 보면은 또 이제 미용 쪽, 톡신 쪽의 섹터 쪽의 종목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나 휴젤이나 휴메딕스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만 머무른 게 아니고 좀 글로벌 관점에서 인기가 많아서 해외 매출 비중에 있어서 좀 국내는 좀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이 큰 기업 섹터들이 좀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게임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게임도 결국에는 게임하면은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크래프톤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였냐? 93인가 94%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 포함된 섹터들의 흐름이 실적이 좋았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지만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업들이 정말 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또 반영해 갈 거고 반영 중에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뭔가 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 말고 또 다른 이어질 수 있는 종목만의 모멘텀이 필요한 게
중요하다.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게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2분기에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여기에 플러스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으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이지은 대표님, 네, 한 종목 골라볼까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실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화장품 원료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데 천연 화장품 관련 천연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품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등을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화장품에 대한 업황,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상반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최대치를 달성을 했는데 천연 화장품 관련돼서 원료 중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 자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보적인 위치는 쉽게 이제 달라지진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북미, 동남아, 유럽 많은 나라들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확대가 됐고요. 인디 브랜드들이 또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독창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모든 것들이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 따라오는데 천연 화장품이다 보니까 안전에 있어서도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2017년도에 이제 중국 법인이 좀 안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원래 한 20%대 나오던 기업이 10%까지 크게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또 이 회사가 이제 건기식 관련된 매출도 가져가는 기업인데 이제 네슬레에 대한 건기식 유통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라서 이제 네슬레 관련된 실적에 대한 도움이 주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고 지금 네슬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현대바이오랜드가 약간 핵심 기지로서의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실려 있기 때문에 건기식 관련돼서 그리고 화장품 이제 원료, 천연 원료 관련돼서 지금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좀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출연한 18개 종목에서는 이제 이름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주가 측면에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으로 현대바이오랜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종목으로 찾으셨을까요? 네, 저는 바이오 쪽에서 하나 찾았는데 네. 네, SK 바이오팜. 첫 번째 그 71개 종목 추려준 방 안에는 SK바이오팜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번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네,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보였고 또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올해 3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대표적인 약이 이제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이제 엑스코플이라고 하죠. 이제 세노바 메이트라고 하는데 이쪽으로의 미국에서의 매출이 금액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1분기에 관련된 매출액이 500억을 처음 넘어섰는데 올해 2분기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500억, 1,000억, 2,000억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실적을 얼마 만에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좀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블록버스터 그래서 한 2029년쯤 가면 이제 매출액 이제 1조 원 돌파할 거라고 얘기한 적은 좀 시간이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성장률 속도라고 하면 그리고 또 전신발작 적응제까지 추가한다고 하면은 2029년이 아니고 2027년에 매출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이 정말 한 1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한 7.5에서 한 11%까지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경쟁은 어떡하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논 파마슈티컬스 이제 경쟁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FDA 승인 등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는 SK 바이오팜이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2028년까지는 크게 우려할 것은 없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경쟁업체 본격적인 경쟁이 되기 전에 이미 블록버스터 제품이 이제 떠오른다고 하면은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래서 주가도 뭐 큰 조정 없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신고가 찍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좀 네. 윗꼬리 달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10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이격도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접근한다고 하면 단기보다는 중기 그리고 조정 시에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거래량도 보면은 가장 많이 터질 때보다 조정 시의 거래량이 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터지는 거래량을 봤을 때도 수급과 흐름 모두 좋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한 종목 가운데 나만의 종목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그야말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종목이 펩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 이 펩트론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주가 급락과 함께 많은 텔레그램 방에서 이 펩트론의 유상증자 얘기와 함께 펩트론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공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시설 자금 등 약 1,200억 원을 조달하고자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라는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이 최대 주주인 펩트론의 최호일 대표는 배정분의 50% 규모로 이제 유증에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권리락 이후에도 블록딜을 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이 펩트론 최호일 대표의 코멘트를 보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택한 이유는 회사 비전과 성장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에 대비해서 스케일업 공장을 확립하고 후속적인 해외 생산 기술 이전을 위해 검증된 대규모 생산 시설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있던 공장을 팔아서 일단 유상증자 후에 신공장을 설립한다라는 게 펩트론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중이 1,200억 원인데 이 중에 600억 원이 시설 자금이고 나머지 600억 원이 운영 자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펩트론 대표만 좋은 유상증자가 아닐까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오늘 펩트론의 주가는 예상대로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6%대 폭락해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0%대 낙폭을 기록하며 주가는 5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흐름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펩트론만의 악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D&D 파마텍이 4에서 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이 펩트론의 갑자기 유중 발표, 회사 측의 숨은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좀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그 바이오에서 유중 소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와서 뭐 저도 뭐 예전에 좀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도 한데 보통 이제 주주 배정이라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금액을 살펴보면은 보통 한 시가총액의 한 20% 정도를 유증을 보통 하곤 하는데 네.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투심이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 20%가 아니고 뭐 12%, 13%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게 좀 투심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최대주 최 대표가 한 50%밖에 내 유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블록딜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블록딜 뭐 하기 전에 뭐 한 달 전에만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연 뭐 수량은 어떨지 어느 정도의 또 할인해서 블록딜을 할지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 이와 같은 최근의 고점이 87,900원인데 이와 같은 고점을 찍기 전에
진짜 이와 같은 상승의 시작이 된 부분이 작년 6월 19일 급등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6월 19일 전에 살펴보면은 주가가 한 7,000원대였어요. 뭐 7,200, 300원, 7,500, 600원. 근데 최근에 고점이 87,900원인데 그때는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한다고 하면 결국에 주가는 10배 상승하고 고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적자죠. 자금 조달은 필요한 부분이 있었죠.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주가가 10배 났어요. 네, 자금 조달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뭐 타이밍은 주주한테 좀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주가가 10배 난 상황에서 결국에 좀 이와 같은 유증이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최근에 찍은 고점은 좀 상당히 의미 있는 고점이 아닐까 싶고 또 기술 이전이 정말 가깝다고 하면은 굳이 기술 이전 앞두고 유증하겠어? 이런 상식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술 이전이 좀 가까운 게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한 건가? 이런 의구심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뭔가 좀 이 투심이 저조해진 부분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아마 기술 이전 관련된 소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에서 뭔가 좀 투심이 좋아질 수 있는 반전이 꼭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펩트론을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매도하고 다른 비만 치료 관련주로 갈아탈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찍은 여기 한 7만 원 이상, 뭐 8만 원, 그때 의미 있는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유증 소식 나오면 뭐 확정도 있고 뭐 주주 배정 기준일 정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오늘은 한 10% 선에서 멈추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저렇게 반등이 나와서 오늘의 개파락을 좀 메꾸는 다 메꾸긴 쉽진 않겠죠. 그러면은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부라도 좀 줄여놓고 여기서 내가 조금 손실이 좀 큰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이렇게 3개월, 6개월 이상의 좀 기간을 설정해 놓고 유증 또 이제 물량이 또 상장되고 나서도 가격까지 감안해서 뭐 한두 번 정도 또 분할 매수를 또 해서 그런 구체적인 또 계획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훈 대표님은 오늘 이 펩트론의 유증 이슈가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까지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세요? 일단 뭐 관련돼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투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기업도 이렇게 유증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이 이슈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을 좀 야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다른 종목들까지도 좀 확산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펩트론 이번 소식을 좀 보면 결과론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공장 실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계속 이제 뉴스에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제약사 뭐 5곳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실사도 했고 텀식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막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고 그나마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대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주주들의 입장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달래주는 듯한 이런 주주에 대해 보내는 편지 네. 같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해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장을 2026년까지 완공도 시켜야 되고 CGMP에 대한 인증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당장의 기술 이전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펩트론은 당분간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이 코멘트가 텔레그램에서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신공장 지어서 완공시키면 2026년이고 기술 이전하겠다. 최소 5년은 걸리겠네. 이런 코멘트가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텔레그램 방 볼게요. 이번에는 환율 얘기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이 장중에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1시 반을 기점으로 장중 저점을 찍으면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저점을 형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미국의 금리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지금 달러가 약세, 원화가 강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나 봐요. 오늘 이제 달러 롱 포지션 청산 매물이 나왔고 그동안 해칭해놓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시클리컬 통화 그리고 시클리컬 주식 지수들의 캐치업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 외에 또 코멘트를 확인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의 급락 배경 2시 이후에 나온 코멘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에다 총재가 이제 BOJ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데 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주 초반부터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원달러 환율 흐름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1330원 초반대까지 오늘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1330원 30전 오늘 장중 저점으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찍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달러 약세 흐름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코멘트도 있던데 오늘의 변동성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대부분을 건님께서 이렇게 그래요? 네, 제가 다 얘기해 말씀해 버렸나요? 주셨습니다. 네. 옆에 대표님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음. 이렇게 최근에 한 2,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살펴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인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7월 말 8월 초에도 시장 주식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때도 1% 전후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오히려 주식시장은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환율 쪽에서는 변동성이 더 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해지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뭐 플러스 알파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뭐 FOMC 이제 뭐 국내로 살펴보면은 금통위도 있고요. 또 잭슨홀 회의도 있어서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도 아까 이제 BOJ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런 게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가 오늘 주 첫날인 오늘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시클리컬 주식들을 역시나 캐치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수혜 섹터와 뭐 피해 섹터 이렇게 시장에서는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대표적인 피해 섹터는 수출에 대한 기업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 강세였을 때 도요타가 그때 큰 폭으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또 BOJ가 있기 때문에 이때 엔화 강세의 흐름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향 경제를 좀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이 부분 수출 기업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의 위축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출 기업들을 좀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오늘 뭐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원자재의 비중이 좀 높은 쪽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철강 그리고 이제 원료 쪽 봤을 때는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앞서서 이제 말씀을 이상엽 이사님이 하셨는데 일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변동성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딱 특정지어서 이게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동성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텔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엽 이사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